아빠, 제발 살려줘. 별표 민재 별표는 한 달째 5년 전 실종된 딸의 꿈을 매일 밤 꾸고 있었습니다. 남양주 팔당댐 근처 작은 마을 연습실 다녀올게요. 환하게 웃던 20살 딸 별표 서연 별표은 그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가 내렸고 CCTV는 고장 나 있었고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포기했지만 민재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매일 밤 반복되는 그 꿈엔 대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댐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제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의 시선이 문득 시계로 향했죠. 벽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막내 딸 별표 지우 별표는 방에서 숙제를 하는지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현관에서 나갈 채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째 딸 서연이 피아노 크로스백을 어깨에 메고 신발끈을 묶고 있었죠. 20살이 된 큰딸은 이제 어여쁜 대학생이었습니다. 음대에 다니는 서연은 매일같이 학교 연습실을 오가며 피아노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아빠, 연습실 다녀올게요. 내일 레슨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맑고 또렷했습니다. 민재는 신문을 접으며 딸을 바라봤죠. 긴 생머리를 높이 질끈 묶은 서연의 얼굴에는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내일 있을 레슨 때문이었을 겁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민재의 대답은 얼핏 무뚝뚝하게 들려왔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생활 30년. 대령까지 올라간 그에게 딸들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5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서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그 평범한 인사가,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자 민재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보통 1시간 정도 연습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연습실 관리실 번호였죠. 아버님, 이서연 씨 연락이 안 돼서 전화드렸는데요. 연습실 예약이 7시까지였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혹시 집에 계신가요?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늦으면 늦는다고 반드시 먼저 이야기하는 아이였어요. 핸드폰을 든 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이가 안 갔다고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죠. 우산도 외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신은 채 골목길로 달려나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굵어졌죠. 민재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습니다. 서연이 늘 타던 163번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류장 의자는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아. 민재의 목소리가 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죠. 점원에게 물어봤지만 오늘 저녁엔 못 봤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도 들렀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민재의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소리쳤습니다. 길가 전봇대 아래 빗물이 고인 웅덩이 옆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죠. 분홍색 테이프가 감긴 이어폰 한쪽이었습니다. 서연이 즐겨 쓰던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은 민재의 모습을 본 경찰관들이 놀라 일어섰죠.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별표 박도윤 별표이 나타났습니다. 45살의 베테랑 형사였죠. 도윤은 민재를 의자에 앉히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까? 저녁 6시에 집을 나갔는데 9시가 넘어도 안 왔어요. 학교 연습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거기도 안 갔다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꺼내며 침착하게 말했죠. 성인은 실종 신고를 하려면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 막 20살이 된 아이예요. 지금 당장 찾아야 한다고요? 24시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도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절규를 외면하기도 어려웠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주변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서연이 집을 나선 골목길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 CCTV는 고장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했죠. 비가 와서 발자국도 모두 지워졌습니다.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비슷한 옷을 입은 여자애를 본 것 같기도 하고라며 애매하게 대답할 뿐이었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파출소와 집을 오가며 계속 서연을 찾아다녔죠. 도윤과 몇몇 경찰관들도 애써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죠. 민재는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아직도 축축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찍은 사진이었죠. 화난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서연아, 어디 있니? 민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절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렇게 서연이 사라진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5년이라는 긴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민재와 지우가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클지도요.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단서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민재에게 남은 건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아빠, 연습실 다녀올게요. 그 목소리가 민재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평범했던 그날의 오후,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붙였던 실종 전단지는 이제 낡아 빠져 있었죠. 비와 바람에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전봇대에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선명했던 서연의 사진도 이제는 흐릿해져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도와주려 했죠. 전단지를 나눠 붙이는 일을 거들기도 했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2년째가 되자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니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이제 5년째, 민재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운지 슬그머니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민재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서연이 사라진 직후 군을 그만뒀죠. 30년 군 생활. 그것도 초고속으로 대령까지 진급했던 그였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빠른 승진이었고 장군 진급도 눈앞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빠가 딸도 못 찾는데 무슨 군인이야?
그가 제대 신청서를 내던 날 상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느냐고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았던 30년이었지만 민재에게 딸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사이 많이 자랐습니다. 9살이던 막내딸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키도 훌쩍 커서 이제는 민재의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우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기 걔야, 언니 나가네 불쌍하다. 쟤네 아빠 아직도 전단지 붙이고 다닌다던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은 지우의 귀에 다 들렸습니다. 선생님들도 지우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체육대회나 학부모 참관 수업 때도 아빠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언니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지우는 혼자 힘으로 장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표정을 읽는 법도 알게 되었죠. 누가 진짜로 걱정해주는지 아니면 그저 호기심에 쳐다보는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또래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형사 박도윤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처음엔 성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도윤도 이제는 지쳐 보였죠. 민재가 파출소를 찾을 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재 씨, 새로운 단서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CCTV라도 다시 보면? 5년 전 영상은 이미 다 삭제됐습니다. 보관 기간이 한 달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그에게 서연의 사건은 이제 수많은 미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파일 캐비닛 깊숙한 곳에 처박힌 서류 뭉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는 곳은 유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모임이 열렸죠.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7년째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말씀 마세요. 10년 만에 찾은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침묵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풍선에 메시지를 써서 하늘로 날려보내는 행사를 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죠. 서연아, 아빠야. 어디에 있니? 아빠가 꼭 찾을게. 조금만 기다려. 빨간 풍선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민재는 풍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민재는 창가에 기대한 채 멍하니 바깥을 보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아무 소득 없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맞은편 인도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높이 묶은 모습. 가방을 어깨에 맨 자세, 걸음걸이까지. 민재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하지만 민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기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손님 앉으세요. 여기 정류장 아니에요? 급해요. 제발. 민재의 절박한 목소리에 기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는 버스에서 뛰어내렸어요. 여자는 이미 저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민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죠.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민재는 더 빨리 뛰었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였죠. 서연아.
민재는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여자가 놀라 뒤돌아봤어요. 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여자였죠. 서연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민재는 황급히 손을 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어요. 살려주세요. 이 아저씨가 갑자기 붙잡았어요. 여자의 비명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 앞을 막아섰어요. 무슨 짓입니까? 아니, 제가 딸인 줄 알고. 누가 112 신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쫓아왔어요. 여자가 쉴 틈 없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이미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고 있었죠. 민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손을 들어 보이며 설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상황을 파악했죠. 이 사람이 저를 쫓아와서 어깨를 붙잡았어요.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일단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제 잃어버린 딸인 줄 알았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닮아서. 파출소 가서 이야기하시죠.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가 민재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파출소 취조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민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도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재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 씨, 이게 뭡니까? 길거리에서 여자를 쫓아다니며 어깨를 붙잡았다고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딸인 줄 알았습니다. 뒷모습이 너무 닮아서. 박도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민재 씨, 이제 그만하세요. 5년입니다, 5년. 이미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증거도 없고, 단서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 하지만 선생님도 선생님 삶 사셔야지요. 지우 학생도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헤매다간 민재 씨도 지우 학생도 다 무너집니다. 박도윤은 서류 뭉치를 꺼내 민재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 접수된 민재 씨 관련 민원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1장, 2장, 3장.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은 남의 창고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할 뻔했어요. 그전엔 새벽 2시에 마을 뒤지다 주민들 신고받았고요. 밤늦게 남의 집담 넘어 들여다본 거,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전단지. 강요한 거 전부 다 기록돼 있어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랬던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오늘 일은 피해자분이 합의해 주셔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음번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박도윤이 서류를 도로 집어넣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는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은 최후 통보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출소를 나온 민재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밥도 먼저 먹지 않고 언제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아빠, 밥 먹어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을 보더니 웃음이 굳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민재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아빠. 지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아빠가 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서연이 찾겠다고 너한테 신경도 못 쓰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민재는 식탁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지우는 아빠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 진짜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작은 품이었지만 그 안에서 민재는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요? 서연이 어디선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민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경찰도 포기했고 사람들도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재는 어느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점집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생 처음으로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붉은 천이 드리워진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향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무당이 방석에 앉아 있었죠.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왔어?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5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당은 민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물 근처에 있어? 물소리가 똑똑거리며 들리는 곳. 그 아래 오돌오돌 떨고 있네. 가여워라. 민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죠? 정확히 어디인가요? 큰 물 같은 곳, 아니면 강, 그 주변 어딘가에. 가까워, 멀지 않아. 무당의 말에 민재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팔당댐.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민재는 던지듯 복채를 내고 점집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팔당댐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댐 주변을 따라 걸으며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첫날은 댐 서쪽을 뒤졌습니다. 낡은 폐가 새 채를 확인했어요. 먼지 투성이 방들, 깨진 유리창, 쥐가 달아나는 소리. 하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버려진 보트 창고를 발견했어요. 녹슨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구석 살폈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죠. 셋째 날은 댐 아래쪽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빈 창고, 오래된 공장,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여기 5년 전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나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는 다들 오래 사신 분들이라 낯선 사람 오면 다 알 텐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민재는 계속 헤맸습니다. 신발은 진흙 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땀에 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재는 지쳐 강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으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석양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점쟁이 말만 믿고.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던 군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점쟁이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박도윤의 말이 옳았던 걸까요? 정말 이제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이 먼저 보였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죠. 그 속에서 희미하게 파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큰 통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둥글고 커다란 무언가가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겨우 보일 뿐이었죠. 머리 위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꿈속의 정적을 깨뜨렸죠. 그리고 멀리서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음악 소리 같기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꿈속을 채웠어요. 그중 가장 선명한 것은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서연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지쳐 보였죠. 민재는 꿈속에서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민재는 꿈속에서 소리쳤죠. 서연아, 어디 있니? 아빠가 갈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와 낮은 진동음만 계속될 뿐이었죠. 가끔은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 같았는데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그림자를 따라가려 하자 갑자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죠. 새벽 3시였습니다. 민재는 침대 옆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늘의 꿈을 기록했어요. 또 같은 꿈, 파란 통, 소리, 진동음. 남자 그림자 있었음. 얼굴은 안 보임. 그리고 덧붙였죠. 서연이가 정말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경찰도, 사람들도, 나조차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민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는 늘 그랬듯이 마을 게시판에 서연의 실종 포스터를 붙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떨어진 종이를 붙이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떨어진 포스터를 주워 함께 붙여주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많아서 혼자 붙이기엔 벅차네요. 남자는 묵묵히 포스터를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테이프를 내 모서리에 정확히 붙이고 손으로 쓸어내려 주름을 펴는 모습이 꽤 정성스러웠어요. 민재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별표 최성준 별표이라고 합니다. 사실 포스터 붙이시는 걸 가끔 봤었거든요. 성준은 손을 내밀었고 민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준은 동네에서 종종 보였습니다. 아침 일찍 하천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모습,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모습,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모습. 그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어가던 지우 앞에 검은 우산이 나타났죠. 학생, 우산 같이 써요. 성준이었습니다. 지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세 결국 우산 아래로 들어갔어요. 성준은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는 우산을 그냥 두고 갔습니다. 아저씨, 우산이요. 괜찮아요. 나중에 돌려주세요. 민재는 딸이 들고 온 우산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의 집을 찾아가 우산을 돌려주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성준은 쑥스럽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이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준도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6년 전에 아내가 암으로 떠났어요. 투병 생활이 길었죠. 아이도 없고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성준의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재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슬픔을 말이죠. 사실 저도 아내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술잔을 나눴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침묵도 위로가 되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성준은 점점 더 자주 민재의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그는 항상 작은 선물을 들고 왔어요. 때론 과일, 때론 반찬, 때론 지우를 위한 문제집이었죠. 지우 학생이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했죠. 제가 대학 때 수학 전공이었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성준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민재는 현재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해 과외가 부담되었지만 성준은 손을 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지우는 처음엔 낯선 아저씨와의 공부가 어색했지만 성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쉽고 명확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도 그가 설명하면 마법처럼 풀렸어요. 지우의 수학 점수는 한 달 만에 20점이나 올랐습니다. 아빠, 성준 아저씨 진짜 잘 가르쳐요.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지우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민재는 안심했습니다. 큰딸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성준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카페 주인은 성준이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거리를 청소한다고 칭찬했고, 슈퍼 아주머니는 그가 항상 예의 바르다고 말했죠. 그 사람 참 성실하더라고요. 저번에 혼자서 하천과 쓰레기 봉투를 10개나 채웠대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드물죠. 성준은 서연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포스터를 같이 붙이고 평소 올리던 곳이 아닌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려주었고 실종자 가족 모임 정보도 찾아다 줬어요. 성준의 도움으로 민재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박도윤 형사가 동네를 지나다 성준과 마주쳤습니다. 형사는 성준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최성준 씨죠. 민재 씨를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요. 형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 주는 이웃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죠. 민재 씨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성준은 종종 민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성준을 삼촌처럼 따르게 되었어요. 민재는 딸의 들뜬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후 지우는 늘 조용하고 우울했는데 성준이 나타난 뒤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거실에서 지우가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성준의 글씨였습니다. 지우가 기다리다 잠들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민재는 잠든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우유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성준이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죠. 창밖을 보니 성준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성준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실에 작은 음악 작업실을 만들었어요. 방음이 잘 돼서 밤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민재는 우유를 다 마시고 잔을 씻었습니다. 지우를 안아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길,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기를.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또 그 꿈을 꾸었습니다. 서연이 어두운 곳에서 울고 있는 꿈,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한 남자의 그림자. 그 그림자가 오늘따라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듯 했습니다. 3월의 따뜻한 봄날, 지우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재킷에 체크무늬 치마, 빨간 넥타이까지.
민재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서연이도 이 나이에 똑같은 교복을 입었었는데. 아빠,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우가 쑥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뻐. 너무 예뻐. 우리 지우가 벌써 중학생이 되다니. 시간 참 빠르다. 성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어느새 성준은 가족 행사에 당연하게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지우야, 여기 봐.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지우의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이 끝나고 민재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은 지우의 가정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지우가 밝고 성실한 아이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잘 적응할 겁니다. 민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전함도 느꼈습니다. 지우가 잘 자라난다는 기쁨이 커질수록 서연이 없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성준은 시험 기간엔 밤늦게까지 지우의 공부를 도와줬어요. 지우의 성적은 꾸준히 올랐고 특히 수학과 과학은 반에서 1등을 할 정도였죠. 삼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쉬웠어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민재는 성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성준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묘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거슬리는 그 느낌. 민재는 여전히 서연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대전에서, 어느 날은 춘천에서, 또 어느 날은 원주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실종 포스터에 있는 사람과 비슷한 여자를 봤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민재는 그때마다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어요. 당연했지만 서연이는 아니었죠.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을 성준이 항상 위로해줬습니다. 힘내세요. 언젠가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준의 위로는 따뜻했지만 왜인지 민재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가시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서는 소소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낡은 가로등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쓰레기통을 뒤지고 누군가의 창고에서 자전거가 도난당했죠. 평범한 시골 마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밤마다 동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배관 소리거나 바람 소리겠거니 했어요. 민재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 어두운 곳에 갇혀있는 꿈 하지만 이젠 그 꿈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어요. 꿈 일기장도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만들어온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고 지우는 맛있게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요. 선생님이 제 그림 보고 칭찬하셨어요. 뭘 그렸는데?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그림에는 민재와 지우, 그리고 성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성준은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우의 펜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지우는 오른손으로 펜을 잡네. 하지만 성준은 이어서 말했어요. 서연 씨는 왼손잡이였죠.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성준을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이가 왼손잡이인걸? 성준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금세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진에서 본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서연의 사진 중에 왼손잡이를 알 수 있는 사진은 없다는 걸. 서연이는 사진 찍을 때 항상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거든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 먼저 말했어요. 아니면 형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 술 마시면서 서연 씨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민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왼손잡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두 어른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성준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지우야, 다음 주에 과학관 가기로 했지? 천체 관측 프로그램 예약해놨어. 네, 삼촌. 기대돼요. 대화는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성준은 어떻게 서연이가 왼손잡이인 걸 알았을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성준이 돌아간 뒤 민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5년 동안 그대로 둔 방. 책상 위엔 먼지가 쌓였지만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민재는 서랍을 열어 서연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왼손으로 쓴 삐뚤한 글씨가 보였어요. 아빠, 뭐 하세요? 지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일기장을 다시 넣으며 말했어요.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 지우는 아빠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연의 방을 바라봤어요. 아빠, 삼촌이 언니를 아는 걸까요? 지우의 말에 민재가 돌아봤습니다. 딸의 눈에도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나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가끔 언니 얘기할 때 삼촌 표정이 이상해요. 마치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마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알아봐 주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준이 서연을 알고 있다면? 아니, 그럴 리 없어. 성준이 그랬을 리가 없잖아. 굳이 우리와 가깝게 지낼 필요도 없고. 창밖을 보니 성준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하실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요. 음악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할 뿐이었죠. 민재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준은 대체 누구일까? 정말 그저 친절한 이웃일 뿐일까? 그리고 어떻게 서연이가 왼손잡이인 걸 알고 있을까? 밤 9시 반, 지우는 학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준의 집 앞을 지나던 순간 지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해졌어요.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울음을 삼키는 소리에 더 가까웠죠. 아니면 파이프 속 공기 진동일지도 모르겠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끈을 꽉 쥐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소리는 분명 지하 어디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통로 끝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문 닫히는 소리였어요. 지우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통로는 텅 비어 있었고 방금 전의 울음소리도 감쪽같이 사라졌죠. 파이프 속 공기가 흐르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있었던 걸까? 멀리서 봐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아빠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민재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니다 매번 실망하고 돌아오는 아빠. 더 이상 헛된 희망으로 아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우는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였을 거야? 아니면 배관 소리거나. 지우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얘야,
너희 동네 지하 창고 있잖아. 거기서 밤에 귀신 소리 들린다며? 진짜. 무슨 소리? 여자가 우는 소리래? 아니, 웃는 소리인가? 진짜 소름 돋다. 지우는 깜짝 놀랐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나도 들었어. 지난주에 학원 끝나고 가는데 진짜 으스했어.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나도. 분명히 뭔가 있어? 우리 엄마도 밤에 산책하다 이상한 소리 들었대. 귀신 아닐까? 진짜로. 에이, 귀신은 무슨. 그냥 바람 소리겠지?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며 장난스러운 말투로 떠들었지만 지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자기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날 오후, 성준이 평소처럼 과외를 하러 왔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지우야,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먼저 공식을 대입하고. 성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처음으로 거리를 느꼈어요. 성준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답도 짧게만 했죠. 네, 몰라요. 성준은 지우의 태도 변화를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지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피곤해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졸려요. 그날따라 성준의 시선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지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것처럼.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푹 쉬어. 성준이 일어서며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소름이 끼쳤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삼촌. 안녕히 가세요. 성준이 집을 나간 후에도 지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성준 삼촌은 늘 친절했고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렇게 불편할까? 그날 밤 민재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선명했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낮은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금속이 긁히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쇠가 쇠에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꿈속에서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제발 저 좀 찾아주세요.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그저 꿈일 뿐이야. 민재는 자기 암시로 꿈의 의미를 묻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에 매달릴 수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들은 울음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말도 계속 생각났죠. 혹시 정말 누군가 갇혀있는 건 아닐까?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슬리퍼를 신었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집을 나와 성준의 집 쪽으로 갔죠. 이번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하 창고 통로가 보이는 곳에 서서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켰어요. 최대한 조용히 숨소리도 죽이며 5분간 녹음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와 먼 곳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우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돌아온 지우는 이어폰을 꽂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바람 소리뿐이었죠. 하지만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파형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녹음 중간 부분, 딱 한 구간에서 파형이 미세하게 솟아올랐어요. 다른 부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우는 그 구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째쯤 들었을 때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작게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아, 빠.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다시 꽂고 또다시 들었어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아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언니의 목소리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아니면 그저 바람소리가 우연히 그렇게 들리는 걸까? 지우는 아빠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아빠는 자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깨워서 이 녹음을 들려줄까? 하지만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이게 착각이라면 아빠가 또 희망을 품었다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지우는 스마트폰을 베개 밑에 넣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 빠.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성준의 집 지하실 창문에선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지우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딸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물었어요. 지우야, 어젯밤에 잠 못 잤니?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꿈을 많이 꿔서 그런가 봐요. 지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면 일찍 들어와. 아빠가 저녁 해줄게. 네, 아빠.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녹음 파일 생각뿐이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좀 더 조사해 봐야겠다고. 성준 삼촌의 지하 창고에 숨은 비밀이 뭔지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지우는 창문으로 성준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성준은 매일 밤 지하실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지우는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구간을 들었어요.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정말로 거기에 있어? 지우는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기록하기로 했어요. 성준 삼촌이 언제 집에 있는지, 지하실 불은 언제 켜지는지, 이상한 소리는 언제 들리는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아빠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밤은 깊어갔고 지우의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웃는다는 소문이었죠. 처음엔 노인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산책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골목 끝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소리였대요. 밤마다 골목 끝에서 웃음 같은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 마치 물속에서 새는 공기방울처럼 탁탁 끊어졌어. 슈퍼 아주머니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어디선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소름이 끼쳐서 얼른 문을 잠그고 들어갔다고 했죠. 사실 그 소리의 정체는 배수 펌프였습니다. 오래된 펌프가 공회전하면서 내는 소리가 밤에 특정 각도로 반사되어 들리는 현상이었어요. 골목의 좁은 구조 때문에 소리가 증폭되고 왜곡되어 마치 사람의 웃음처럼 들렸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 같은 소리. 민재는 귀를 기울였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람소리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지우도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어요. 누군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한 소리.
지우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까 봐 걱정되었어요. 다음 날부터 성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지우는 과외 시간이 되었는데도 성준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민재가 성준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셋째 날, 지우가 직접 성준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우유 배달팩이 3개나 쌓여 있었어요. 신문도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삼촌, 어디 가신 걸까?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것도 하필 자신이 녹음 파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직후에. 지우는 매일 밤 지하 창고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지켜봤어요. 첫째 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고요했죠. 셋째 날 밤, 지우는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통로 계단까지 내려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계단 밑은 사이 먼지가 쌓인 모퉁이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낮춰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분홍색 마스킹 테이프가 감긴 이어폰 한쪽 유닛.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이어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이 쓰던 이어폰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이어폰 선이 엉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분홍색 마스킹 테이프로 선을 감아뒀어요. 어린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언니, 나도 분홍 테이프 줘. 하고 졸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우는 이어폰을 주머니에 넣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언니가 정말로 여기 있었어. 아니, 어쩌면 지금도 있는지 몰라. 같은 날 밤, 민재도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달랐어요.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언가 큰 물체가 보였습니다. 물탱크, 메탈 표면이 희미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파란 물방울 아이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그 물탱크에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목소리는 물탱크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꿈이 끝났어요.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어요. 물탱크, 파란 물방울. 그 이미지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식탁에 앉아 이어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빠에게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민재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5년 동안 쌓인 피로와 절망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지우는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는데 확실하지 않은 단서로 아빠를 또 힘들게 만들면 어떡하지? 지우야, 밥 먹자. 네, 아빠. 지우는 이어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며칠 후 새벽, 민재는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새벽에 걷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골목길을 걷던 중 지하 창고 입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창고 입구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을 쏟았거나 뭔가를 닦은 것 같았어요. 벽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옮긴 자국이 있었습니다. 길고 굵은 선들이 바닥에서 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끌고 간 흔적 같았습니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성주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 그리고 이 창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지하 창고로 갔습니다. 이번엔 환기구 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환기구 덮개를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사가 4개 있었는데 그중 1개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새 나사였습니다. 다른 나사들은 녹슬고 낡았는데 딱 하나만 최근에 교체한 것처럼 깨끗했어요. 지우는 손가락으로 나사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긁힌 자국이 느껴졌어요. 드라이버로 최근에 조인 흔적이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환기구 나사를 새로 교체했을까? 안에서 뭔가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아니면 반대로 뭔가를 넣으려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방에 앉아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테이프가 감긴 이어폰, 언니의 것, 그리고 새로 교체된 나사, 젖은 창고 바닥, 옮긴 자국.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준의 집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3일째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로 아무도 없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고. 이어폰도, 녹음 파일도, 새 나사도,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내일이 오기 전에 지우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지하 창고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민재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곧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어둠이 마을을 뒤덮기 시작했어요. 지우의 작은 그림자가 골목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 쪽으로 천천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재는 꿈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박도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사님, 제가 새벽에 봤어요. 지하 창고 입구에서 번쩍이는 불빛을. 박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 씨, 그것만으로는? 민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확신합니다. 지하 창고, 물탱크, 그 주변을요.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제발 이번만 믿어주세요. 꿈에서 계속 물탱크가 나타나요. 서연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점검 명분으로 가보죠. 인근 지구대에 연락하겠습니다. 민재는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박도윤이 운전하고 다른 경찰관 2명이 함께였어요. 뒤따라 지구대 차량 하나가 더 왔죠. 총 6명의 경찰이 출동한 거였습니다. 차는 빠르게 마을로 향했어요. 가로등이 끊기는 지점부터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집집마다 창문 뒤에서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경찰차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 지우는 지하 창고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낡은 수건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소독약 같기도 하고 표백제 같기도 한 그런 냄새였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옆쪽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보일러실로 통하는 문이었죠. 손잡이를 돌려보니 열려 있었어요. 안쪽을 살펴보니 좁고 어두운 통로가 보였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죠. 보일러실을 지나 창고로 이어지는 작은 유지보수 공간이 나타났어요. 그곳엔 커다란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실내형 저장 탱크였죠. 물탱크 외벽과 맞닿은 곳에 가림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가림판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성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약하고 가늘지만 분명한 호흡소리였어요.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지우가 속삭이자 안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지우는 확신했어요. 언니야. 언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 성준의 발소리였어요. 지우는 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어요. 뒤에서 거친 손이 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지우는 몸부림쳤지만 성준의 힘은 너무 셌어요. 그 순간 경찰차가 성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윤이 작전을 지시했어요. 1팀은 현관으로, 2팀은 외부 창고 라인으로 접근합니다. 경찰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내려 뒤뜰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의 시점에서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박도윤이 현관벨을 눌렀어요. 대답이 없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성준 씨, 경찰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 사이 이 팀은 조용히 외부 창고 라인으로 접근했습니다. 민재는 뒤뜰 쪽 환기구로 갔어요. 손전등을 비춰보니 새 나사가 반짝였습니다. 그때 이 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서비스 도어 확인했습니다. 열려있는데 안에 추가 볼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강제 개방 준비합니다.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추가로 잠금 장치를 설치했다는 건 의심스러운 신호였어요. 바로 그때 지하 안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우의 비명이었어요. 민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우야. 박도윤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원 진입. 지금 당장. 이 팀이 서비스 도어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세 번째 충격의 볼트가 부러지며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도 경찰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우가 위험해. 서연이도 거기 있을지 몰라. 제발, 제발 무사하길. 어둡고 좁은 통로를 달렸어요. 보일러실을 지나 창고로, 그리고 물탱크가 있는 공간으로. 그곳에 도착한 순간 카메라처럼 민재의 시야가 고정되었습니다. 물탱크에 길쭉한 벽체가 보였어요. 파란 라벨이 붙은 메탈 표면. 그 뒤에 세워진 가림판. 그리고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 지우의 팔을 비틀고 있었어요.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 들어. 무기 내려놔. 경찰과 성준의 짧은 몸싸움 끝에 성준이 제압당하였습니다. 경찰이 성준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렸습니다.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손목에는 테이프 자국이 빨갛게 남아있었고 왼쪽 뺨에는 가벼운 타박상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품에서 작게 흐느꼈어요. 박도윤은 현장 보존을 지시하며 영상팀을 불렀습니다. 무전기를 들고 구급대에 연락했죠. 구급대 즉시 출동 바랍니다. 그리고 가림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물탱크 벽면과 맞닿은 곳에 설치된 두꺼운 판자였어요. 경찰 2명이 함께 힘을 써서 가림판을 뜯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 한 여성이 쇠사슬에 묶여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고 옆에는 작은 스피커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은 이중으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죠. 지하 창고 안에 물탱크를 개조해서 만든 완벽한 감금실이었습니다. 물탱크와 벽 사이 좁은 공간. 그곳이 5년 동안 서연이 갇혀있던 곳이었어요. 서연아. 민재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5년, 1825일, 그 모든 시간이 이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빛에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탓에 빛이 너무 눈부셨던 거죠. 민재가 천천히 다가가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 흔적이었죠. 민재는 무릎을 꿇고 딸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가 왔어. 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떨리는 손을 뻗어 민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5년의 시간이 아버지의 얼굴에도 새겨져 있었죠. 서연의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흐릿하게 아주 천천히 앞에 있는 사람의 윤곽을 인식했습니다. 빠. 한 음절씩 천천히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 아빠야. 우리 서연아.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재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듯 가벼운 몸이 그의 가슴에 기대었죠. 박도윤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상팀이 도착해 감금실의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중 방음벽, 물탱크를 이용한 구조, 최소한의 생필품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 끔찍한 공간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어요. 증거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전부 기록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성주는 취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마주 앉아 물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음악 동호회에서 서연 씨를 처음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과장은 없었어요. 고백하듯 담담하게 말했죠. 그녀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세상과 떨어뜨려 놓고 저만 볼 수 있게? 그래서 물탱크와 지하 창고를 이용해서 이중으로 감금실을 만들었어요. 방음도 완벽하게 했죠. 성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요. 민재 씨의 가족과 가까이 지낸 건? 성준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가까이서 감시하면서 혹시나 찾을까 봐 불안했죠. 그래서 더 가까이 있어야 했어요. 박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죠. 당신이 한 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성주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비겁한 변명도 진정한 반성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한 일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일 뿐이었죠. 취조실 밖에서 민재는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5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 지우의 과외 선생님이었고 함께 술잔을 나누던 이웃. 그 사람이 딸을 가둬놓고 매일같이 자신들을 속이고 감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자책이 뒤섞였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아빠.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딸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등을 잡고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이제 끝났다는 듯이 민재는 천천히 주먹을 폈습니다. 지우의 손이 따뜻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서연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 D 결핍이 심했고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의사는 장기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딸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서연은 약물 치료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며 몸을 떨었죠. 그럴 때마다 민재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아빠가 있어?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새벽녘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하얀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옆에 앉아있는 민재를 봤어요. 정말 꿈이 아니죠? 꿈이 아니야. 진짜야. 너 이제 집에 온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도 함께 울었어요. 5년의 시간, 그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성준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어요. 평범해 보였던 이웃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서연의 5년간의 흔적들, 성준이 작성한 기록들,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증명했어요.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피해자 진술이 녹취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들이 하나씩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 절차 속에서 민재 가족은 감정의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안도와 분노,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시간이었죠. 민재는 검사실에서 진술했습니다. 5년 동안 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바로 옆에서 우리 가족인 척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것이 가장 끔찍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진술을 마쳤어요. 서연도 영상으로 진술했습니다. 아직 법정에 직접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빠랑 동생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꼭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찾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안에는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5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준을 정식 기소했고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납치, 감금, 지우에 대한 납치 미수, 여러 혐의가 그에게 씌워졌습니다. 민재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팔당댐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아빠. 지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자고 일어나서 이거 먹어. 그래, 고마워.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언니를 걱정하며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서연의 잔잔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법정은 최성준에게 납치, 감금, 그리고 납치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재는 판결문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5년, 서연이 갇혀있던 그 시간만큼의 형량.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형량의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성준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없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삿짐 트럭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옛집을 돌아봤어요. 5년 동안 살았던 집, 성준이 드나들던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같은 남양주 팔당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새 집은 단층짜리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넓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실이 없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 아직도 공포였으니까요. 아빠, 여기 화분 놓으면 예쁘겠죠? 지우가 거실 창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는 언니가 돌아온 후로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학교 생활도 스스로의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죠. 과학부 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팔당댐의 강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풍경이었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점심 먹을래? 네, 아빠. 서연의 목소리는 아직도 작았어요. 하지만 처음 구출됐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매주 2번씩 받는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되고 있었죠. 장기 치료 과정은 아직 초반이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서연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숟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살아있다는 것,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지하 창고가 있던 동네는 떠났지만 팔당댐 강변 산책로는 여전히 가족의 동선이었습니다. 민재는 주말마다 그곳을 걸었어요. 같은 땅에서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전단지는 이렇게 만드는 게 효과적이에요. 사진은 최근 것과 예전 것을 함께 넣고요. 배포할 때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아버지가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어디를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나중에 경찰 수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너무 지쳐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자신의 손과 같았죠? 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래 버티려면 건강해야 해요. 저도 5년이 걸렸지만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는 강변 산책로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예전에도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서연이 실종되기 전 가족들과 함께 산책하던 곳이었죠.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다를 것 없이. 몇 달이 지나자 서연은 조금씩 바깥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안 마당에서 햇볕을 쬐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지우와 함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도 가까운 마트에 갈 수 있게 되었죠. 언니, 오늘 뭐 먹고 싶어? 지우가 저녁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 그리워. 지우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끓여줄게. 엄마 레시피 그대로. 서연은 동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5년 동안 자란 지우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어요. 민재는 실종자 가족 후원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에 나가고 전단지 배포를 도왔어요. 그의 이야기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서연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서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특히 아이들을요. 좋은 생각이에요. 심리 상담사 과정을 밟아보는 건 어때요? 천천히 준비하면 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목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심리 상담사 수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은 기초 이론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자신의 속도로요. 민재는 딸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하지만 하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5년의 어둠을 견딘 사람답게 그녀는 강했어요. 1년 후 서연은 작은 아동 상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류 정리나 간단한 업무만 맡았지만 점차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 서연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어요. 팔당댐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조금씩 흘러가며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웃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민재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물소리도 숨소리도 없었어요. 낮은 진동음도 금속 긁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단지 햇빛 속에서 서연이 웃고 있었죠. 예전처럼 밝은 미소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행복한 꿈만 꾸세요. 민재는 깨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귀를 기울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어요. 민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동안 써온 꿈 일기장이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겨보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부로 꿈 일기를 그만 쓴다. 더 이상 기록할 악몽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는 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었죠. 거실을 지나다 서연의 방을 보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딸이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방에서는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재는 두 딸의 방문을 조용히 닫아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서연은 가끔 악몽을 꾸고 큰 소리에 놀라기도 합니다. 지우도 때때로 불안해하죠. 자신도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팔당댐 너머로 퍼지는 아침 햇살이 새 집의 넓은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재는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지금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